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몰랐는데요. 닉네임 적반하장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박평님의 민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1위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 몇 권이나 팔린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평님이 젊은 평론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책도 히트시키시고 상도 타시고 맹활약을 펼치시는 중이네요. 박평님 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젊은 평론가상은 상금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아유.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네, 네. 와.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감사합니다 한 네. 거예요. 아니, 저한테 상 받았다면서요? 그러고 감사합니다라고. 상금을 YG 준데 네. 왜 감사하다는 거야? 굉장히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가 네, 나왔어요. 예. 독특한 언어 체계를 갖고 계시다. 네, 혹시 뭐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말씀드리면 우리 박평, 박혜진 선생님께서는 82년생 김지영의 편집자이기도 하죠. 그냥 편집자가 아니죠. 발굴해서. 네. 82년생 김지영은 현재까지 몇 권이나 팔렸습니까? 이거는 지금 한 75만 부 정도가 나갔고요. 네, 그 정도 나갔고 최근에 대만판이 출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책도 지금 지난 5월 첫째 주에 종이책도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랐고 전자책 1위도 찍었어요. 야, 네, 대만에서도 통하는군요. 야, 그렇군요. 네. 일본에서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일본 지금 번역 중이에요. 75만 권이요. 곱하기 하니까 매출이나 뭐 인세나 상당하군요. 편집자도 뭐 좀 인센티브 같은 거 좀 인센티브 받죠. 네, 받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서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닉네임 션최 쓰시는 분, 이번 석가탄신일 연휴에 육아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곰탕 다 읽었습니다. 이건 뭐지? 말이 되나? 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힘이 좋아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곰탕 얘기 나오니까 제가 곰탕 편에서 곰탕이랑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견인도시 원대기라는 책도 네네. 소개드렸고, 그리고 이제 4권짜리 책인데 그 책의 이제 첫 편이 모털 엔진인데 피터 잭슨 감독의 연출로 올해 연말에 개봉을 한다고 영화로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에이전시에서 영화 개봉에 맞춰가지고 원래 책을 가지고 있었던 출판사한테 재계약을 요구를 했대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그 원래 출판사에서 원래 출판사한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그런 너무 부담스러울 것 경우는 같은데. 말이 안 되죠. 근데 마침 네. 또 올해 연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래요.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어차피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견인도시 원대기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출판사 사장님이랑 최근에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걸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모르니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피터 잭슨 감독이 만든 이제 매력적인 영화라는 생각을 들면은 뭔가 되게 터질 것 같기도 한데 꼭 영화가 또 터진다고 해서 책이 또 잘 나가는 보장은 네. 없거든요. 여기 다 세 사람 다 출판 쪽에 나름 뭐 이래저래 좀 관련이 됩니다만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죠. 영화화가 된다. 혹은 뭐 영화의 원작이다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팔릴까 거의 모르거든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영화가 성공할지도 미지수고 또 성공한다고 영화가 성공한다고 해도 책으로 책이 다시 잘 나갈까. 그러니까 가장 이제 행복했던 경우가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죠. 이제 그건 안 팔렸나요? 책이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면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영화 잘 될 것 같아? 강 기자 막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닉네임 애교쟁이님, 조용히 듣기만 했던 애청자입니다. YG의 해박한 지식과 사려 깊은 발언에 감탄하고 JYP의 이성적이고 한결같은 진행에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YG는 지식도 해박하고 막 사려 깊고 사람이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JYP는 그냥 진행만 잘한다 이런 뜻인 거죠.
아니 저는 감사합니다. 이 네. 사려 깊다는 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 뭐 JYP를 구박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아니 JYP를 구박해서 되게 JYP 구박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초창기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뭐 JYP가 하는 짓에 비해서는 덜 구박한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네, 애교장님이 JYP 삐치니까 약간 해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일본 소설가 미즈무라 미나의 본격 소설 한번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작품이 특이하고 몰입도도 좋은데 아쉽게도 국내 번역된 2분 장편 소설이 이 책밖에 없는 듯하네요. YG와 JYP 그리고 박평이 이 작가에 대해 나누시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쭉 애청할게요. 책걸상 화이팅. 본격 소설. 미즈무라 미나의 네. 전 모르는 작가인데 어떤 분입니까? 이제 본격 소설 딱 한 작품만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소설이 그 한 1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렴풋한 잔상만 기억이 나는데 봤어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도대체 그 그러니까 스토리도 어떻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연애 소설의 외피를 쓴 소설이긴 한데 그 소설의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스토리를 끌고 가는 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애교쟁이님이 마침 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 책 다시 한번 좀 들춰본 다음에 딱 생각났어요. 근데 박평이나 JYP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박평은 모르겠고요. JYP는 근데 두 권이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두 권짜리네요. 네. 두 권짜리. 그러니까 두 권인 것만 빼놓고는 아, JYP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애교장이님 제가 JYP 설득해가지고 본격 소설 꼭 읽게 만든 다음에 저희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저 요즘 너무 고민이 많잖아요. 뭐요? 아 그거? 네. 아 네네. 고민 많죠 우리. 네, 고민 많습니다. 이걸 애청자분들이랑 공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말 꺼냈으니까 하세요. 뭐. 아 그럴까요? 네. 그 애청자분들께 이제 저희가 거의 뭐 JYP나 YG가 약간 재능 기부 형식으로 책걸상을 끌어왔다라는 얘기를 종종 이제 드렸었는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나는 의사다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하고 있는 청년 의사라는 회사에 얹혀 가지고 지금 책걸상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저기 앞에서 콘솔 잡고 있는 헨이 인건비 포함해서 이 청년 의사의 이 스튜디오 대여료. 자 너무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네 짧게 얘기합시다.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대 비용 최소한의 부대 비용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결을 해왔었냐면 네이버에서 많지는 않지만은 제작 지원비를 줬었잖아요. 네. 조금 줬죠. 네, 조금. 근데 그 제작 지원비가 이제 올해 7월로 끊기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YG나 JYP 그냥 마음 같아서는 또 저희 이제 고정적으로 찾아주시는 애청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책걸상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가 또 이제 걸려 있는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해야죠. 저 JYP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한결같은 진행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네이버에서 아니 JYP는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유 서운하죠. 엄청나게 서운하고요. 네, 그 JYP는 어쨌든 이 프로그램 덕분에 한 1년 6개월 동안 평소보다 한 거의 2배 정도의 독서를 하면서 아주 즐거웠고 박평을 비롯한 여러 저자들 또 만나보는 것도 즐거웠고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책 읽느라고 영화도 못 보고 사실 저는 월급쟁이 회사원인데 회사 일도 좀 옛날보다 덜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청취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해서 계속 해왔는데 뭐 제작 지원이 전혀 없으면은 저도 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아니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JYP 같은 경우는 회사에다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군색해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원래 생기는 게 하나도 없었고 네.
뭐 회사에서도 거의 없는데 그냥 뭐 있는 시설이고 있는 인력이니까 뭐 조금 더 일을 하는 차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YG는 뭐 차비 조금 받았습니다만은 뭐 하는 일에 비해서는 예.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그래도 뭔가 남는 게 뭐 형식적으로라도 있어야 이제 이걸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YG랑 JYP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죠? 네이버에서 지원을 이제 그만하는 거는 결정이 났죠. 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에서 소소하게 지원해주는 제작 지원비만큼을 어떻게 벌충을 해볼까를 지금 JYP나 YG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마땅한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 네이버는 원래 처음에 1년 얘기했었어요. 네, 1년 정도 지원을 하고 근데 이제 6개월 정도 더 네. 유예 기간을 그 준 거죠. 다음에는 뭐 자생적으로 좀 비즈니스 모델을 흔히 하는 말로 만들어서 해보든지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고품격 책 토크는 비즈니스가 될 아이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제 맘먹고 출판사 몇 곳에서 이제 광고 뭐 형식의 지원 같은 것들을 좀 해준다면은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구질구질하게 뭐 이렇게 막 광고를 따려고 막 영업을 하고 이럴 만한 여력도 사실 안 될 뿐만 아니라 YG가 그런 영업하는 시간에 그냥 다른 일을 하면은 그만큼 벌 수 있잖아요. 상상도 안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면은 약간 또 이상해지기도 해요. 네. 방송의 컨셉트 자체도 우리가 날선 비판 이런 거. 책 후지다고 또 욕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네. 또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 둘이 또 박평까지 셋이 읽고서 좋은 책들을 여태까지 같이 애청자들이랑 공유를 했었던 건데 그래서 박평도 어쨌든 자기 출판사 책 아닌 것도 막 그럼요. 네. 자기 민음사 책을 오히려 거의 안 했죠. 정말 드물게. 네, 네. 딸에 대하여를 제외하고는 네, 오히려 홀대한 자기 출판사 책을 홀대한 아무도 저희 출판사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었으면 네, 좋겠다. 우리가 자기 출판사 책을 하자고 얘기하면은 아 그거 저기 구간 다시 나온 거라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면은 또 그건 또 애청자에 대한 약간 배신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저희는 뭐 지금까지 저희가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대로 골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종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네. 네, 어쨌든 그냥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요즘에 그 저를 막 짓누르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책걸상을 사랑하시는 애청자분들 중에서 뭐 상속녀라거나 어디 뭐 큰 회사의 어디 임원이시라거나 뭐 큰 빌딩을 몇 개 갖고 계신 분이라거나 뭐 그런 분들 계시면은 따로 긴히 연락 주시면 네, 크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찌끄러기. 네. 자, 오늘 아니 원래 이 얘기를 방송에서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네, 이게 갑자기 JYP가 아니 YG가 시작하는 바람에 네. 아 너무 막 요즘 막 부담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오늘 오늘 저희 다룰 책이랑도 네, 묘하게 맞아요. 연결이 묘하게 돼 있는 것 연결이 같아요. 돼요. 그런 겁니까? 네. 네. 오늘 다룰 책은요. 오늘 다룰 책은 그 데이브 에거스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쓴 왕을 위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왕을 위한 홀로그램. 데이브 에거스는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전 몰랐는데요.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정영목 선생님이 번역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정영목이라는 번역가의 이름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로스. 네, 최근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네, 필립 로스의 책을 다 이 양반이 번역을 맞아요. 거의 다 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거의 다 네. 했죠. 뭐 저 필립 로스에 대한 뭐 애도 멘트라거나 그러니까 이제 필립 로스는 그러니까 현대 미국 문학을 상징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었고요.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노벨상은 받을 뻔했는데 그죠? 네, 네, 노벨상을 운이 받지는 없었다고 못했는데 우리나라 작가들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또 소설로서 이제 표출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 미국 문학이라는 게 이런 저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작가이자 지금 현재 글을 쓰는 미국의 젊은 작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작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요. 뭐 미국의 젊은 작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 작가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데이브 에거스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왕을 위한 홀로그램의 이 작가인 데이브 에거스도 넓게 보면은 그 필립 로스의 그런 자장 안에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얼마 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필립 로스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 맞아요. 밥 딜런의 수상 소식을 듣고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필립 로스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노벨상 심사하시는 분들도 이게 국가별 안배를 그래도 약간은 신경을 쓰는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공식적으로는 전혀 그런 게 없지만. 그러니까 올해 노벨 문학상을 미국이 받았으면 뭐 내년에 미국이 받을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동안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어디 여러 나라 돌다가 미국에 오면은 그 다음에는 아마 필립 로스가 받겠지. 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했었는데. 미국에 오긴 왔는데 밥 딜런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충격으로 이분이 건강이 나빠져서 이번에 돌아가신 건 아닌가. 그리고 뭐 노벨 문학상은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작가한테만 상을 수상하기 때문에 이제 필립 로스라는 미국의 소설가는 노벨상하고는 연이 안 닿았지만은 하지만은 좋아하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고두고 되게 그렇죠. 그 한 시대의 미국 문학을 모르긴 상징하는 해도 미국 교과서 같은데 많이 실리고 뭐 그러는 작가 아닙니까? 걸출한 작가로 기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밥 딜런도 좋아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그 필립 로스의 자장 안에 있는 젊은 소설가라고 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좀 많긴 하죠. 70년생이니까 70년생이면 젊다는 것 같은데 49살이야. 벌써 49살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문단에서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여기 표지에 적혀 있는 것처럼 힙한 작가. 네. 힙하죠. 네. 그러니까 저 작가가 또 어떤 작품을 낼 거지? 그리고 또 새로운 작품은 어떤 내용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독자들이나 혹은 문단의 평론가들이 궁금해하는 작가가 바로 데이브 에거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저는 이 데이브 에거스의 독자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가로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편집자로서 되게 존경하는 이 사람인데 이 데이브 에거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맥스 위니스라는 잡지예요. 지금은 이 맥스 위니스라는 출판사를 갖고 있지만 시작은 그 맥스 위니스라는 잡지를 내면서 시작을 한 건데 이 잡지가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독으로 창립을 한 잡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 잡지를 문학 잡지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학 잡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원고 좀 주실래요? 근데 이런 원고면 됩니다. 출판사에서 퇴짜 맞은 원고 있으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있었으면 썼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쓴 이야기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내주세요. 제가 실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의 잡지라든지 출판사들에서 게재하거나 출간하지 않는 콘텐츠를 가지고 잡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맥스 위니스라는 잡지는 디자인이 너무나 훌륭해요. 그래서 한 권 한 권이 단행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잡지여서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 미국 서점에 가면 팝니까? 네.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한동안 조금 중단되기는 했지만 1년에 4권씩 잡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그 맥스 위니스라고 하는 잡지 그리고 그 잡지를 펴내면서 아예 그냥 출판사를 차렸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잡지에 실린 작가의 작품들을 또 책으로 묶어서 내는데 그런 것들이 번번이 다 잡지뿐만 아니라 또 책들도 화제가 되면서 이 데이브 에거스와 맥스 위니스 잡지 그리고 출판사 자체가 지금 미국 문화의 약간 신세대 그렇죠. 혹은 새로운 물결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뭘 하면은 뭔가가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 지난번에 그 콩쿠르상 왜 안 고쳐졌냐고 저를 못했다고 하신 댓글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저는 모르는 잡지고 그런데 보니까 영어 스펠이 맥도날드 할 때 맥에다가 스위니라고 하는 이 패밀리 네임
붙어 있어요. 맥 스위니스입니다. 두 분 다 지금 맥스 위니스라고 자꾸 발음하셔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네, 스위니라는 그 이름이 왜 붙었는지 그리고 맥은 앞에 왜 붙었는지는 뭐 전 지금 이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전혀 이름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사람 네. 이름이고 사람 이름인 네, 것 사람 같아요. 이름으로 맥 잡지 스위니. 잡지 이름을 만든 그럼 거예요. 맥 스위니는 누구예요? 지금 저도 그 초창기 때의 이야기들은 좀 가물가물한데 창립 멤버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요, 창립 멤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데이브 에거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좀 의미가 있는 어떤 글을 보내줬던 사람의 이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따와서 잡지 이름을 만든 거죠. 교정하자면 이 맥스위니라고 하는 잡지와 그리고 그 잡지와 동명인 출판 그룹을 이끄는 이제 미국의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이 양반이 이제 편집자 그리고 또 그런 잡지를 펴내는 발행인으로서 유명해졌지만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약간 극본을 쓰기도 하고 계속해서 기웃기웃된 거죠. 그러다가 이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비틀거리는 천재의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펴내면서 야, 이 데이브 에거스가 그러니까 좋은 작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색다른 시도를 하는 잡지를 펴내는 데만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소설가로서도 장기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제 존재 증명을 한 건데 이 비틀거리는 천재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왕을 위한 홀로그램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 비틀거리는 천재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읽어볼 생각인데 이건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랍니다. 설정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얼마 안 되는 간격을 두고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살에 나는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인 거잖아요. 자기 자신도 불확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되게 모든 게 다 확실하지 않은 그런 처지에 있는데 자기한테 남겨진 게 7살짜리 늦둥이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의 삶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막막한 상황인데 엄마 아빠가 남겨놓은 7살짜리 늦둥이 동생까지도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의 이야기들을 이제 담은 게 이제 비틀거리는 천재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게 자기의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자서전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고 형식도 소설이기는 하지만 이제 논픽션이라고도 많이 이야기가 돼요. 네, 그래서 퓰리처상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작품.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라면서요. 네. 그래서 요즘에 미국 젊은이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보고서처럼 묘사한 책 중에 하나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데이브 에거스를 보면은 좀 괜찮은 작가들은 그 자기 세대의 이야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리하게 앞선 세대를 쓰거나 혹은 지나온 시간을 쓰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자기의 시간을 쓰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에 그 비틀거리는 천재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썼을 때 그 무렵이었고, 이번에 이제 쓴 왕을 위한 홀로그램은 또 그 무렵에, 지금 무렵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무리하게 어떤 설정들을 하지 않으면서 잘 할 수 있는 거를 한다는 점에서 좀 그렇고 좋은 작가인 것 같고, 비틀거리는 그 천재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저는 이제 읽었는데 그것도 600쪽이 넘어요. 엄청 두꺼운 책인데 본문이 53쪽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수다가 말이 정말 많거든요. 그 600쪽도 정말 그 수다로 점철되어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50쪽 앞에 내용이 뭐냐면 감사의 말, 서문, 이 책을 어떻게 읽으시면 좋냐면요,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제 책을 읽으시고 이 교훈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5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200명만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브 에거스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재밌게 하고, 그래서 좀 이분이 뭔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주목이 되죠. 사람들의 주목을 끌죠. 그리고 이 데이브 에거스가 이
뭐 전설적인 데뷔작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그 비틀거리는 천재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2000년에 펴냈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읽어볼 왕을 위한 홀로그램은 2012년에 펴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12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이 데이브 에거스의 시선도 그 동시대의 젊은이들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자기와 같은 중년 이제 중년 이상의 시선으로 이제 눈높이가 이제 바뀌어갔죠. 그래서 왕을 위한 홀로그램은 좀 짠한 이야기예요. 슬펐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데이브 에거스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유머러스함, 재치 이런 수다스러움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봤다면 오히려 그런 작품들이랑 거리가 훨씬 있었고 애잔하고 조금 슬프고 좀 현실적이고 네 그런 특징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뭐 데이브 에거스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짝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왕을 위한 홀로그램 얘기로 좀 넘어가자면은 그 전에 제가 쓸데없는 소리 조금만 해도 될까요? 네. 지금 그 맥스위니즈라는 이 잡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찾아봤는데요. 98년도에 데이브 에거스가 만들었으니까 28살 때 창간한 잡지사고 그리고 아까 박평이 소개하신 대로 이렇게 황당무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해가지고 뭐 현재는 큰 출판사들도 지분을 갖고 있고 잘 나가는 회사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출판사 7위에 뽑힌 뭐 그런 경력도 있고 이름이 왜 맥스위니즈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인간들이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어릴 때 할머니가 맥스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 이름이 뭔가 미스테리어스하고 뭔가 근사해 보였다. 근데 알고 보니 뭐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어떤 착각이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막 써놨는데 별 뜻은 없네요. 네, 그냥 본인에게 꽂혔던 네, 어떤 이름. 네, 아일랜드 계열의 이 성씨라는데 네, 그냥 아무 뜻 없는데 그냥 만든 그런 이름이거든요. 원래 아무 뜻 없는데 이제 유명해지면은 그게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양구가 되게 의미 있는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책걸상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책걸상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까요? 아니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책걸상을 찾으면 저희 책걸상 방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책걸상들이 나오잖아요. 자,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이분들의 출판 아이디어라든지 책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왜 책을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미메시스에서 나온 책인데 그게 이 맥스위니스 출판 그룹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든요. 보시면 이분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착상이 됐고 이거를 실현하는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요. 왜 책을 만드는가? 네. 야 역시 또 이게 또 이 편집자니까 다르네. 민음사에서 이게 편집하시는 분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맥스위니즈라고 이렇게 치시면 아까 박평이 얘기한 표지도 정말 근사하다고 근사한 많이 이미지들이 그 민음사에서 박평도 관여하는 리터라고 하는 이제 격월간 문해지가 있잖아요. 네. 그 문해지를 만들 때도 이 맥스위니즈를 약간 참고한 건가요? 맥스위니즈는 정말 제가 이제 입사를 하고 존재를 알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우리의 잔상 안에는 좀 남아 있는, 그러니까 문학 잡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고퀄리티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고 모티브를 많이 얻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독특한 거를 떠나서 지금 문예지라는 게 거의 시장이 지금 죽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새 잘 팔리는 문예지가 있어요? 아직? 리터? 리터는 그래도 손해는 안 보잖아요. 손해라니요. 저희는 뭐 독자들과 함께 그 손해 차원 뭐 이익과 손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잡지를 보지 않고 아니 제가 손해는 안 보잖아요라고 물어봤는데 이익과 손해의 잣대로 보지 않고라고 답을 하면은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서도부터 좀 애잔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 안 되겠네.
자, 야, 저희 오늘 헛소리 너무 길었어요. 네, 오늘 뭐 시작부터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데이브 에거스는 하여튼 그런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저희의 약간 좀 그런 불안정한 심리를 지금 오늘의 방송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왕울리안 홀로그램이 좀 진짜 또 애잔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약간 뭐랄까, 왕울리안 홀로그램이 제목이지만은 그 제목을 그냥 왕을 기다리며로 바꿔도 됩니다. 설마 그게 저 고도를 기다리며를 떠올리면서 붙인 말인가요? 네. 근사한데요. 왕을 기다리며로 바꿔도 됩니다. 저는 못 떠올렸는데 베케트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약간 있어요. 네. 네. 많지는 않은데 약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앨런이라고 하는 50대 중반의 이제 퇴물 세일즈맨이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퇴물이라고 묘사를 해도 될 법한 게 원래는 굉장히 잘 나가는 자전거 회사의 세일즈맨이었어요. 네. 세일즈맨 겸 마케터였는데 그런데 세계화의 물결 때문에 그 자전거 회사가 이제 망합니다.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전거 회사가 원래 점유하고 있던 시장의 대부분은 뭐 중국 등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일자리를 잃은 이 앨런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그래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자전거 회사의 경력을 발판 삼아서 여기저기에 이제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만드는 컨설턴트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뭔가 한 건을 성사시키면 돈을 벌고 여기서 뭔가 한 건을 성사시키면 돈을 벌고 이러면서 이제 근근히 이제 살아가는 단계인데 50대 초중반에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거예요. 30대, 40대까지 잘 나가다가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만 달러의 빚을 진 상황이고 자기 집도 그 빚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놓은 상황이고 가장 크게는 이제 와이프랑 이혼을 한 다음에 자기한테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기의 애정의 대상이 키티라고 하는 이제 아마 동부의 사립 명문대를 다니는 것 같아요. 사립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딸이 이제 자기의 유일한 희망인데 그 딸의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 줄 도리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자기 이름을 딴 사막 도시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사막 도시에 들어가는 뭔가 그런 디지털 IT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따오는 프리젠테이션의 책임자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따오면은 이제 커미션을 자기가 먹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빚도 해결할 수 있고 딸의 등록금도 해결할 수 있고 이제 매물로 내놓은 집도 지킬 수 있고 약간의 이제 여생을 즐길 수 있을 법한 돈까지도 챙길 수 있고 그 경력을 이제 또 발판으로 삼아서 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참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조카랑 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왕도 아니고 왕의 조카. 왕의 조카. 네. 이제 왕자 중에 하나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왕자 중에 하나와 연이 있다라는 이유로 사막에 건설되는 신도시의 IT 건설을 책임질 미국의 이 IT 회사죠. IT 회사를 설득을 한 거죠. 내가 그 왕을 설득을 해서 당신들의 인프라와 제품들이 그 도시에 독점으로 공급될 수 있게끔 따오겠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반신반의하지만 어쨌든 연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맡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회사가 그 업계에서는 제일 경쟁력이 있고 뭐 이미 잘 나가는 회사.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뭐 IBM 같은 회사. 그렇죠. 네. IBM 같은 회사가 그래 너를 믿고 그러면은 그리고 미국 회사이고. 예, 미국 회사이고 너를 믿고 줄 테니까 한번 가서 따와 봐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딱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포일러 아닙니다. 네. 자, 다음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되게 재밌다. 약 올리는 건 좀